내 놈의 저울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 쌀자루는 한 근이 아니라 580푸너치의 무게일 뿐이야. 소년의 외침이 장터에 소란스러움을 단번에 찢어발기며 허공을 갈랐고 그 순간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마저 잠시 숨을 죽인 듯한 정적이 흘렀다. 흙탕물이 튀어오른 낡은 삼벗을 입은 칠성은 제 몸집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거구에 쌀장수 앞에서도 조금의 물러섬 없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구경꾼들조차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다. 쌀장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로와 같았고 그는 굵은 팔뚝에 핏대를 세우며 칠성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으나 칠성은 날렵하게 몸을 비틀어 피하며 바닥에 떨어진 쌀알들을 가리키며 다시금 소리쳤다. 하늘이 보고 땅이 듣는다. 네가 쌀을 퍼담을 때 교묘하게 돛박의 밑바닥을 손가락으로 눌러 공간을 줄이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저울추 또한 겉보기에는 정품 관제, 추 같으나 칠이 벗겨진 틈으로 보이는 색깔이 납이 아니라 돌덩이의 색이니 이는 명백한 사기다. 칠성의 당돌한 지적에 장터에 모인 군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쌀장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쥐고 있던 돛박을 등 뒤로 감추려 들었지만 이미 의심의 불길은 사람들 사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젖은 흙 냄새가 뒤섞인 장터의 공기 속에서 칠성은 자신의 주장이 결코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듯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의 저울을 가져와 당장 무게를 달아보자고 호기롭게 제안했다. 칠성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으나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 이것은 그가 글자를 읽는 것보다 숫자의 흐름을 읽는 데에 타고난 기이한 재주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쌀 한 줌으로 보지만 칠성의 눈에는 쌀알의 개수와 부피 그리고 저울대의 기울기가 마치 눈앞에 그려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다. 사실 칠성이 이 비 내리는 장터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불과 며칠 전 서당에서 겪었던 치욕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다. 아침 햇살이 서당의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먼지춤을 추던 시각 훈장님의 매서운 회초리 소리가 정적을 깼고 칠성은 종아리에 불이 붙은 듯한 고통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천자문도 떼지 못한 놈이 감히 서당의 장부를 논해 내놈 머릿속에는 똥만 가득 찬 개냐. 훈장님의 호통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칠성의 귓가를 때렸고 함께 공부하던 학동들은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칠성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훈장님이 적어놓은 쌀값 계산이 틀렸다는 사실만은 굽힐 수 없었다. 스승님, 분명 지난달 들어온 쌀은 5섬이고 나간 쌀은 2섬. 반인이 남은 것은 2섬 반이어야 하나 장부에는 3섬이라 적혀 있으니 이는 쥐가 파먹은 것이 아니라 셈이 틀린 것입니다. 칠성의 항변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훈장님은 칠성의 책상을 발로 차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칠성은 붓과 벼루가 바닥에 나뒹구는 처참한 광경을 뒤로 한 채 서당 문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칠성은 서당을 나오며 맹세했다. 다시는 먹냄새 나는 붓 따위는 잡지 않겠노라고 글자 몇 개 아는 것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저 오만한 양반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힘을 기르겠노라고 다짐하며 빗속을 뚫고 무작정 걷다 보니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이 장터였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가난한 아낙네를 속여 쌀을 팔아먹으려는 저 악질 쌀장수의 손놀림이었던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칠성의 호언장담에 떠밀린 쌀장수는 마지못해 다른 상인의 저울에 쌀자루를 올려놓았고 눈금은 정확히 칠성이 말한 580푼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에 저 어린 놈 말이 맞았어. 군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사기 행각이 들통난 쌀장수는 씩씩거리며 칠성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그 거대한 주먹이 칠성의 얼굴을 강타하려던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단단한 지팡이가 쌀장수의 팔뚝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멈춰라. 대낮의 장터에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무슨 행패인가.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중년 사내였는데 그의 뒤에는 건장한 호위무사들이 버티고 서 있어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개성상인, 즉 송상의 거물인 박대행수였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다 칠성이 눈대중만으로 쌀의 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발길을 멈춘 것이었다. 쌀장수는 박대행수의 등장에 기겁하며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사라졌고 박대행수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칠성을 내려다보았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찌하여 저울도 없이 그 무게를 알았느냐? 칠성은 젖은 옷을 털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제 이름은 최칠성이옵니다. 저울은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는 법입니다. 돛박의 크기와 쌀이 담길 때의 소리, 그리고 자루가 쳐지는 모양을 보면 대략의 무게가 보입니다. 칠성의 대답은 맹랑하기 그지없었으나 박대행수는 그 속에서 범상치 않은 재능의 씨앗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글은 읽을 줄 아느냐? 박대행수의 질문에 칠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서당에서 쫓겨난 일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대답했다. 하늘 천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 네 글자 외에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습니다. 허나샘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글자가 아니라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대행수는 파한대소하며 칠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재밌는 놈이로구나. 글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나 셈을 모르는 것은 상인에게 죽음과도 같다. 내 너에게 붓 대신 주판을 쥐어줄 테니 나와 함께 송도로 가겠느냐. 내 상단에서 너의 그 눈썰미가 얼마나 통할지 시험해보고 싶구나. 그 제안은 칠성에게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고향에 있어봤자 칠성은 평생 천자문도 못 되는 바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운명이었고 가난한 부모님에게 집만 될 뿐이었다. 하지만 송상이라니 조선 팔도의 재물을 주무른다는 그 전설적인 상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회였다. 칠성은 잠시 고향집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과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그는 이내 주먹을 꽉 쥐고 결심을 굳혔다. 여기서 돌아가면 다시 패배자로 살아야 하지만 저 사람을 따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가겠습니다. 대행수 어른,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 머릿속에 든 것이 똥이 아니라 황금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박대행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훗날 조선 상업의 역사를 뒤흔들 거상 최칠성의 첫걸음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알지 못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칠성에 젖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그가 걷게 될 험난하지만 찬란한 길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칠성은 박대행수의 뒤를 따라 송방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 길가에 늘어선 수많은 가게들과 물건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전에는 그저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것들이 얼마의 이문이 남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서당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뜨거운 열망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걷는 내내 혼자서 중얼거렸다. 두고 보시오, 훈장님. 내 반드시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어 훈장님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내 주판 알 하나로 튕겨낼 테니. 송도에 도착한 첫날 밤 칠성은 으리으리한 상단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끝없이 쌓여있는 물화들과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열기는 서당 골방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는 곧 깨닫게 되었다. 신입 사원들이 모인 숙소는 좁고 냄새나는 곳이었고 텃세 심한 선배 사원들의 눈초리는 매서웠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가 대행수님 눈에 들었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칠성은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장터에서 보았던 저울의 눈금을 다시 떠올렸다. 정확함 그것만이 살 길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정확한 셈과 판단으로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리라.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잠든 시각 칠성은 몰래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보며 그는 습관처럼 개수를 세기 시작했다. 가로 10개 세로 10개 높이 5, 500개. 아니, 뒤쪽에 무너진 것까지 합치면 500세개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질서와 수량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칠성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시련과 음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거대한 야망의 전조였다. 칠성은 옷깃을 여미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붓을 꺾고 샘을 잡은 이상 뒤는 없다. 오직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으리라. 송상의 본거지인 송도 상단의 아침은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으나 칠성에게 배당된 임무는 화려한 비단이나 향기로운 약재를 다루는 일이 아닌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마구간 청소였다. 이놈아 동작이 굼뜨다 말똥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하면서 천하의 거상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느냐. 고참 사환인 억소애가 칠성의 엉덩이를 빗자루로 후려치며 소리쳤고 칠성은 억소리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다. 그의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산벗은 땀과 오물로 뒤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나 칠성의 눈빛만은 마구간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서당에서 글을 읽지 못해 무시당하던 시절의 서름에 비하면 몸이 고단한 것은 차라리 견딜만한 고통이었기에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텨내고 있었다. 상단의 하루는 전쟁터와 같아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광경은 칠성에게 있어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창고로 나르면서도 곁눈질로 서기서기들이 장부를 적고 주판을 튕기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함경도에서 온 북어는 20회, 전라도에서 온 소금은 50섬이라. 서기가 을조리는 소리와 주판알이 부딪히는 타닥탁 소리는 칠성에게 있어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왔다. 남들은 그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숨을 헐떡였지만 칠성은 짐의 무게를 느끼는 동시에 그 물건이 돈으로 환산되면 얼마나 될지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모두가 골아떨어진 깊은 야심한 시각에 칠성은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상단의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낮에 서기들이 실수를 하거나 먹물이 튀어버린 파지종이 부스러기 들을 줍기 위해서였는데 그에게는 그 버려진 종이 조각들이 보물지도나 다름없었다. 달빛에 비추어 본 쭈글쭈글한 종이에는 깨알 같은 숫자와 물품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칠성은 비록 어려운 한자는 드문드문 알았지만 숫자와 기본적인 물목을 나타내는 글자들은 기가 막히게 해독해낼 수 있었다. 쌀미, 애미, 소금, 염, 얀. 그리고 이 숫자들의 흐름. 칠성은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낮에 자신이 날랐던 물건의 양과 장부에 적힌 숫자를 대조해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숫자의 흐름과 장부의 기록 사이에 묘한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밤마다 쓰레기장을 뒤지며 장부 조각들을 맞추어 본 결과 칠성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소금과 건어물의 가격 변동에 관한 것이었는데, 보통은 비가 오면 소금 생산이 줄어 값이 오르는 것이 이치였으나 최근 장부의 흐름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다. 분명히 서해안에 장마가 들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소금의 매입량은 줄지 않고 가격은 떨어지는 추세란 말인가. 칠성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고 머릿속에서 거대한 조선팔도의 지도를 그려보며 물류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문득 북쪽 국경지대에서 들어오는 아면 바위 소금의 유입 가능성과 썩은 생선을 처리하기 위해 소금이 대량으로 필요했던 시기가 지났음을 깨달았다. 즉, 지금은 소금을 사들일 때가 아니라 창고를 비워야 할 때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상단은 대규모 소금 매입 건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칠성은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중간 관리자인 마름이 인부들을 독려하며 소금 창고를 비우고 새로운 소금을 채워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칠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름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날이 지금 소금을 들이시면 아니 됩니다. 며칠 내로 소금값이 똥값이 될 것입니다. 칠성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바쁘게 움직이던 인부들의 손길이 멈추었고 마름은 기가 차다는 듯 칠성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뭐라 이 마구간 똥 치우는 놈이 지금 내게 훈수를 두는 것이냐.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려. 마름의 호통에도 칠성은 물러서지 않고 눈을 부릅뜨며 대꾸했다. 버려진 장부들을 보았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의 흐름을 보면 지금 시중에는 소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값싼 소금이 풀렸다는 징조입니다. 지금 사들이면 상단은 큰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칠성의 필사적인 호소는 그러나 마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불쏘시개가 되었을 뿐이었다. 내 이놈 감히 천한 종놈 주제에 상단의 기밀인 장부를 훔쳐보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혹세무민하려 들다니. 마름은 곁에 있던 몽둥이를 들어 칠성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칠성은 억하는 비명과 함께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주변의 사환들과 인부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칠성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을 던질 뿐이었다.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이 주제에 어디서 주어들은 풍궐로 아는 채를 하다가 꼴 좋다. 억수애가 칠성의 옆구리를 발로 참여침을 뱉었고 칠성은 진흙범벅이 된 채로 몸을 웅크리며 쏟아지는 매질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칠성의 마음속에서는 억울함보다 더 큰 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너희들은 눈앞의 장부만 보지만 나는 숫자 너머의 세상을 본다. 내 말이 맞다. 반드시 내 셈이 맞을 것이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을 꽉 움켜쥐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계산을 다시 한번 검산하고 있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아픔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있는 숫자의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름은 칠성이 반쯤 기절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분이 풀린 듯 씩씩거리며 돌아섰고 저놈을 당장 창고 구석에 처박아두고 밥도 주지 마라 라고 명령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칠성은 캄캄한 창고 구석에 버려진 채 홀로 신음하며 밤을 맞이해야 했다. 창고 안은 습하고 냉기가 돌았으나 칠성은 잠들 수 없었다. 욱신거리는 몸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의 벽이었다. 서당에서도 쫓겨나고 여기서도 쫓겨난다면 갈 곳은 없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장부 조각 하나를 꺼내 희미한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대행수 어른 북쪽에서.
북쪽에서 누군가가 숨이 넘어가도록 외치는 소리에 칠성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측했던 사태가 벌어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창고문이 벌컥 열리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칠성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들어온 사람은 마름이 아니라 바로 박대행수였다.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고 뒤따라온 마름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네가 칠성이라고 했느냐? 박대행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예, 그렇습니다. 대행수 어르큰. 칠성이 비틀거리며 대답하자 박대행수는 한참 동안 칠성을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방금 전갈이 왔다. 함경도에서 대규모 암염이 풀려 소금값이 반 이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우리가 오늘 매입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상단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뻔했다. 박대행수의 말에 마름은 털썩 주저앉았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사실 칠성이 매질을 당하던 그 시각 박대행수는 우연히 칠성의 고함 소리를 듣고 미심쩍은 마음의 계약을 잠시 보류해 두었던 것이다. 어찌 알았느냐? 일개 서환인 네가 저 콧대 높은 마름들도 읽지 못한 시장의 흐름을 어찌 읽었느냔 말이다. 박대행수의 질문에 칠성은 피딱지가 앉은 입술을 닦으며 당당하게 말했다.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숫자가 보내는 경고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그저 버려진 종이 조각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칠성의 대답은 박대행수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칠성에게 다가가 더러워진 옷을 털어주며 말했다. 내 너를 짐꾼으로 부린 것은 나의 실수였다. 너는 짐을 나를 놈이 아니라 상단의 운명을 나를 놈이다. 그 한마디는 칠성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이었고 그간의 서름을 단번에 씻어내는 위로였다. 박대행수는 마름을 차갑게 일갈하며 물러가게 했고 칠성에게 자신의 처소로 오라고 명했다. 칠성은 절뚝거리며 박대행수의 뒤를 따랐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말똥을 치우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송상이라는 거대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칠성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그를 시기하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 기존의 서기들과 중간 관리자들은 굴러온 돌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며 칠성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일로 체면을 구긴 마름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칠성이 박대행수의 신임을 얻어 정식으로 장부를 다루는 자리에 앉게 된다면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모의하여 칠성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상단의 운명을 좌우할 귀한 물건인 인삼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칠성은 정식으로 서기 보조의 직책을 받아 장부방에 입성하게 되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벼루와 붓 앞에 앉은 칠성의 감회는 남달랐다. 비록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가 정리한 장부는 누구보다 보기 쉽고 정확했다. 그는 복잡한 거래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하는 독창적인 표기법을 고안해냈는데 이는 훗날 송도 사개치부법의 시초가 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박대행수는 칠성의 재능에 감탄하며 그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려 했다. 바로 다가오는 청나라 상인들과의 인삼 거래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임무였다. 이는 상단의 1년 농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래였기에 칠성에게 쏠리는 기대와 견제는 동시에 극에 달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다. 거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고 인삼을 보관하던 창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칠성은 빗소리에 잠을 깨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창고로 달려갔으나 이미 빗물이 들이닥쳐 수천 근의 인삼이
물에 잠겨버린 뒤였다.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칠성 뒤로 어둠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름의 모습이 번개 불빛에 언뜻 비치었다가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지붕의 기와를 건드려 빗물이 새어 들어오게 만든 인재였던 것이다. 물을 먹어 퉁퉁 불어버린 인삼은 상품 가치를 잃은 쓰레기나 다름없었고, 이는 송상 전체를 파산으로 몰고 갈 대재앙이었다. 칠성은 빗물과 섞인 인삼 냄새를 맡으며 절망했지만 그의 두뇌는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에 젖은 인삼은 더 이상 영약이 아니라 그저 썩어가는 나무뿌리에 불과했다. 창고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와 박대행수를 비롯한 상단의 모든 식구들은 코를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었다. 송샹의 전 재산이 아니 그들의 자존심과 미래가 허무하게 부패해가는 냄새였다. 잿빛 하늘에서는 여전히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박대행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진흙탕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평생을 바쳐 일군 상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어. 청나라 상인들과의 약조를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은커녕 내 목숨으로도 그 빚을 갚지 못할 것이다. 박대행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깊은 절망의 탄식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름과 간신배들은 겉으로는 슬픈 척 곡소리를 내었지만 눈빛 속에는 교활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칠성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국리를 마쳤기 때문이었다. 마름이 슬그머니 박대행수 곁으로 다가와 혀를 차며 말했다. 대행수 어른, 이게 다 천한 놈을 중이 쓰신 탓입니다. 저놈이 재수없는 기운을 몰고 와 하늘이 노한 것이지요. 당장 저놈을 멍석마리하여 내치시고 남은 물건이라도 건져서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그들의 비난이 들리지 않는 듯 썩어가는 인삼더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밑에서 푹 하고 물먹은 인삼이 으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검게 변해가는 인삼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미끌거리는 촉감, 그리고 역한 냄새.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내다 버렸을 쓰레기였지만 칠성의 눈은 그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인삼의 단면을 잘라보았다. 겉은 물러 터졌으나 속심은 아직 단단함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 썩어가면서 발생하는 열기였으나 칠성에게는 그것이 마치 인삼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호흡처럼 느껴졌다. 썩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 변한다는 것은 다른 성질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썩기 전에 그 성질을 비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칠성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셈법과 경우의 수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서당에서 쫓겨나던 날, 어머니가 시루에 떡을 찌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물에 삶으면 흐물거려 녹아버리지만 증기로 찌면 모양이 단단해지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찐 고구마는 볕에 말리면 돌처럼 딱딱해져 몇 년을 두고 먹을 수 있지 않은가. 칠성은 감전된 듯 전율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다. 별이면 안 됩니다. 이 인삼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외침이 정막을 깨뜨리자 박대행수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고 마름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내 이놈 네가 기어이 미쳤구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죽지 않았다니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건장한 일꾼들이 칠성을 잡으려 달려들었으나 칠성은 박대행수 앞으로 달려가
흙탕물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하듯 외쳤다. 대행수 어른, 제 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인삼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삶는 것이 아니라 시루에 쪄서 말리면 됩니다. 그러면 썩는 것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약성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삼을 쪄서 말린다. 박대행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선팔도 어디에도 인삼을 쪄서 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인삼은 본래 밭에서 캔 수삼, 쉬이 센 상태로 팔거나 껍질을 벗겨 말린 백삼, 바이센으로 유통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쪄서 말린다는 것은 금기나 다름없는 파격이었다. 마름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허인삼을 찐다고 귀한 약재를 죽으로 만들 셈이냐. 그런 해고에 망측한 짓을 했다가 약효가 다 날아가면 내 놈이 책임질 것이냐. 칠성은 물러서지 않고 대행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어차피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가치는 연령입니다. 하지만 제 방법대로 한다면 연령의 다시 100이 될 수도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판에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저에게 딱 사흘만 주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제 발로 강물에 뛰어들겠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웠고 그 절박함 속에 서려 있는 확신이 박대행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죽으려던 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아니면 칠성의 천재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었던 것일까? 박대행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좋다. 허나 실패하면 내 손으로 너를 뵐 것이다. 당장 가마솥과 시루를 준비하라. 그날부터 상담 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들이 걸리고 밤낮으로 장작불이 타올랐다. 칠성은 며칠 밤을 새우며 불의 세기와 찌는 시간을 조절하는 데 매달렸다. 연기에 그을려 얼굴은 숯검정이가 되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는 잠시도 아궁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미친 짓이야. 썩은 인삼을 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저놈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이네. 하지만 칠성은 귀를 닫았다. 그는 오직 가마솥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김 냄새와 시루 속 인삼의 변화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처음에는 비릿하던 냄새가 시간이 지날수록 구수하고 진한 향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흙냄새도 풀냄새도 아닌 깊고 묵직한 대지의 향기였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첫 번째 시루를 여는 순간이 다가왔다. 상단 식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시루 뚜껑을 열었다. 자욱한 김이 거치고 드러난 인삼의 자태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희멀건 백삼도 누런 수삼도 아니었다. 그것은 붉은 빛이 감도는 짙은 갈색, 마치 잘 익은 대추나 붉은 옥유처럼 영롱한 빛깔을 띠고 있었다. 물로 터졌던 살은 찌는 과정에서 젤리처럼 투명하고 단단하게 응축되었고 겉면은 윤기가 흘렀다. 이것이 정녕 우리가 알던 인삼이란 말이냐. 박대행수가 떨리는 손으로 붉게 변한 인삼을 집어들었다. 단단하고 묵직했다. 칠성이 옆에서 설명했다. 한 번 쪄서 말린 것입니다. 붉은 빛을 띠니 홍삼, 홍센이라 부르면 어떨는지요. 이것은 수분이 날아가 더 이상 썩지 않으며 껍질째 쪄내어 영양분이 껍질 속에 갇혀 약효가 더 셉니다. 무엇보다 칠성은 비장한 표정으로 칼을 들어 홍삼의 뇌두를 잘라내고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맛이 깊고 진합니다. 쓴맛 뒤에 오는 단맛이 일품입니다. 박대행수도 조심스레 홍삼 조각을 입에 넣었다. 씹을수록 진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몸에 열기가 도는 듯하였다. 그것은 확실히 기존의 인삼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물건이었다. 박대행수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된다. 이것은 된다. 아니, 이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할 방책이 아니다. 이것은 조선 상업의 판도를 바꿀 물건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건은 만들어냈지만 과연 누가 이 낯선 붉은 인삼을 사줄 것인가? 기존의 양반들이나 청나라 상인들은 껍질 벗긴 깨끗한 백삼만을 최고로 쳤기에 검붉은 홍삼을 보면 하급품이나 썩은 것을 감추려 했다고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마름은 이 틈을 타 다시 이간질을 시작했다. 대행수 어른 물건 꼴을 보십시오.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흉측하지 않습니까? 이런 괴물 같은 것을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괜히 헛수고만 한 꼴입니다.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비싸고 귀한 백삼은 오직 왕실이나 고관 대작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홍삼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관이 쉽고 약효가 진한 실용적인 약재로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칠성의 눈이 번뜩였다. 타겟을 바꿔야 합니다. 콧대 높은 양반들이 아니라 돈은 있으나 신분 때문에 최상급 백삼을 구하기 힘든 중인 중인들과 역관, 그리고 지방의 부호들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실속을 중시합니다. 썩지 않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반드시 승산이 있습니다. 칠성의 제안은 파격 그 자체였다. 상단의 주 고객층을 바꾸자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박대행수는 잠시 고민에 잠겼으나 이미 칠성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좋다. 내 뜻대로 해보거라. 네가 만든 물건이니 네가 팔아보아라. 칠성은 홍삼 샘플을 들고 송도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약재상들은 붉은 인삼을 보며 손사래를 쳤고 어떤 이는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이런 흉물스러운 것을 약이라고 팔러 다니다니 송상이 망조가 들었구먼. 비아냥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칠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것. 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저작거리 한복판에 솥을 걸고 홍삼을 다리기 시작했다. 진한 향기가 거리에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다. 칠성은 목청껏 외쳤다. 천하의 보약이 여기 있어. 100년을 둬도 썩지 않고 한 뿌리만 먹어도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붉은 인삼 홍삼이여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이 탕약을 마셔보시오. 돈은 효험을 본 뒤에 받겠소. 호기심 많은 짐꾼 하나가 나서서 탕약을 들이켰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우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진다. 힘이 솟는 것 같아. 짐꾼의 과장된 반응에 구경꾼들이 술렁거렸다. 그때 군중을 헤치고 비단 옷을 입은 뚱뚱한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인근에서 소문난 부자였으나 만성피로로 고생하던 차였다. 어디 나도 한 잔 줘보시게. 사내는 반신반의하며 홍삼 달인 물을 마셨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떴다. 쓴맛 뒤에 올라오는 기분 좋은 단맛과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기운. 그는 단번에 알아챘다. 이것이 진짜 백이라는 것을. 이복의 젊은이 저 붉은 뿔이 내가 몽땅 사겠네. 얼마면 되겠나. 사내의 말 한마디에 장터는 뒤집어졌다. 칠성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송상의 재기를 노리는 칠성의 행보가 본격화되자 이를 시기하는 거대 경쟁 상단, 의주만상 완샹. 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칠성의 홍삼이 독초로 만든 가짜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관의 고발장까지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칠성은 상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건 거대한 법정 싸움 앞에 서게 되었다. 과연 그는 혀끝과 장부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백성을 상대로 독초를 팔아치우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관아의 높은 마루 위에서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육중한 몽둥이가 칠성의 무릎을 짓누르기 위해 허공을 갈랐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정강이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고 칠성의 입에서는 비명 대신 거친 숨소리만이 터져 나왔다. 형틀에 묶인 채 바닥에 엎드린 칠성의 시야는 고통으로 인해 하얗게 전멸하고 있었으나 그 흐릿한 시야 너머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만상. 완샹 대행수 조필두의 얼굴만은 뱀의 눈처럼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다. 관아 마당에는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모여 숨죽인 채 이 살벌한 심판을 지켜보고 있었고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칠성의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속눈썹을 타고 내려와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지금 눈을 감으면 송상의 운명도 홍삼의 미래도 영영 암흑 속에 묻혀버릴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저놈이 만든 붉은 인삼을 먹고 제 어미가 밤새 복통에 시달리다 피를 토했습니다. 저것은 약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독덩어리입니다. 조필두가 미리 매수해둬 쇠수해놓은 가짜 증인들이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고 관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칠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조필두는 부채를 살랑거리며 거드름을 피웠다. 보십시오 사또. 송상이 돈에 눈이 멀어 썩은 인삼의 붉은 물을 들여 팔았다 합니다. 이는 상도일을 어긴 것을 넘어 국법을 능멸하고 백성의 목숨을 경시한 대역죄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효수해야 마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장어처럼 매끄럽게 흘러나와 사또의 귀를 간지럽혔고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매섭게 형리들을 다그쳤다. 칠성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감정에 호소해서는 승산이 없었다. 저들은 이미 돈으로 사또의 마음을 샀고 거짓 증언으로 명분을 만들었다.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징한 숫자와 이익뿐이었다. 칠성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또 제게 변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그때 제 목을 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려 했으나 칠성이 덧붙인 한마디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인삼 한 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또께서 앞으로 거두어 들으실 세곡, 쉬구의 10배가 될지 아니면 반토막이 날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세곡이라는 단어에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다. 탐욕스러운 관리에게 날았도나니 자신의 곡간을 채울 돈 이야기만큼 솔깃한 것은 없었다. 잠시 멈춰라. 무슨 헛소리인지 드러나 보자. 형리들이 물러나자 칠성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는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품속에서 너덜너덜해진 장부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곁에 놓인 보자기를 풀어 자신이 만든 홍삼 한 뿌리를 꺼내 사또와 조필두 그리고 군중들에게 높이 들어 보였다. 조 대행수께 묻겠습니다. 만상은 1년의 인삼을 얼마나 버리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필두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걸 내가 어찌 일일이 기억하느냐. 제가 대신 답해드리지요. 칠성은 장부를 펼치며 또렷하게 읊조렸다. 인삼은 캐낸 직후부터 수분이 빠지고 곰팡이가 슬기 시작합니다. 만상이 지난 3년간 거래한 물량을 추산해보면 운송 도중 썩거나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양이 전체의 3알에 달합니다. 돈으로 치면 매년 은화 5,000냥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셈이지요.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은화 5,000냥이면 작은 고을 하나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었다. 칠성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헌데 이 홍삼은 어떻습니까? 찌고 말려 수분을 뺐기에 10년을 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즉 버려지는 3알의 손실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독초인지 약초인지가 중요한데 돈 타령만 하고 있구나. 조필두가 말을 끊으며 소리쳤지만 칠성은 흔들리지 않고 사또를 바라보았다. 사또, 만약 이 홍삼이 독이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10뿌리를 씹어먹고 죽겠습니다. 허나 만약 이것이 독이 아니라면 사또께서는 조선 팔도에서 썩지 않는 인삼을 유통할 권리를 송상에게 주시고 그로 인해 늘어나는 막대한 세금을 챙기시면 됩니다. 썩어서 버리는 인삼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으나 팔려서 이익이 남는 홍삼에는 세금을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칠성의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사또의 탐욕을 정확히 찔렀다. 버려지는 것에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보존되어 팔리는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 그것도 막대한 양이. 사또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칠성은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주저없이 손에 들고 있던 홍삼을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다. 딱딱한 홍삼이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며 쌉싸름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하나, 둘, 셋.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홍삼을 삼켰다. 사람들이 경악하여 쳐다보는 가운데 5뿌리째 삼킨 칠성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십시오. 이것이 독입니까? 제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피를 토했습니까? 오히려 칠성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고 눈빛은 더욱 형형해졌다. 그는 조필두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조대행수, 당신도 당신네 인삼을 가져와 보시오. 그리고 나와 똑같이 며칠을 두고 먹어봅시다. 내 홍삼은 멀쩡하겠지만 당신의 수삼은 며칠만 지나도 곰팡이가 새우러 먹으면 배탈이 날 것이오. 진정 백성을 위하는 것이 썩기 쉬운 수삼입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홍삼입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저 어린 상인의 말이 맞다. 멀쩡하게 살아서 소리치는 걸 보니 독은 아니네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당황한 조필두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요설이다 사수를 부린 것이야. 그러나 사또는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린 상태였다. 홍삼이 독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였다. 만상에게 뇌물을 받는 것보다 홍삼이라는 새로운 물건이 창출할 지속적인 세수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사또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판결을 내렸다. 조용히 하라. 본관이 보기에 최칠성의 안색은 지극히 건강하다. 또한 그의 말대로 물건을 썩혀버리는 것보다 보존하여 파는 것이 나라 경제에 이로운 바. 홍삼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한다. 또한 확실한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여 장터의 질서를 어지럽힌 만상은 벌금 3,000냥을 내고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은 곤장 30대에 처하라. 사사도 나리 조필두가 절규했지만 포졸들이 그를 끌어내렸다. 칠성은 풀려난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켰다. 다리의 통증은 극심했지만 가슴속에서 벅차오르는 희열은 그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았다. 그는 승리했다. 칼이나 주먹이 아닌 셈과 논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 증명으로 거대한 권력을 굴복시킨 것이다.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박대행수가 달려와 칠성을 부축했다. 칠성아, 네가 해냈다. 네가 송상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렸다. 박대행수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칠성은 박대행수의 어깨에 기대어 관아 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마당을 걸어 나오며 그는 문득 자신이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를 떠올렸다. 쌀 한 줌의 무게를 맞추던 소년이 이제는 나라의 상권을 뒤흔드는 거상이 되어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칠성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홍삼은 이제 조선을 넘어 청나라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외국에까지 뻗어나갈 날개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송상에서는 거한 잔치가 벌어졌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칠성은 조용히 빠져나와 장부방으로 향했다. 촛불 아래 놓인 붓과 주판, 그리고 새롭게 적히기 시작한 홍삼 거래 장부. 칠성은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오늘 날짜와 함께 굵직한 한 줄을 적어 내려갔다. 금일 홍삼이 세상의 빛을 보다. 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한 이익은 사람을 살린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부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의 지도였다. 그러나 칠성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장부를 덮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북쪽 하늘에 떠있는 북두칠성, 자신의 이름과 같은 그 별들을 보며 그는 다짐했다. 조선 제일 아니다. 나는 천하 제일의 거상이 될 것이다. 내 손끝에서 튕겨지는 주판할 소리가 한양을 넘어 북경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리라. 밤바람이 시원하게 그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알리고 있었다. 격동의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나 최칠성이 송도 상단 아니 조선 팔도의 상권을 거머쥐는 데에는 그 절반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송도 시전의 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판알 튕기는 소리로 요란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장대비 쏟아지는 소리와 같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귀를 막고 걸어야 할 지경이었다. 이제 송상 최도방이라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치고 돈 타령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청나라 영영으로 떠나는 사절단의 진바리 속에는 비단이나 은괴보다 칠성이 만들어낸 고려 홍삼이 가장 귀한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저 멀리 외관의 상인들조차 홍삼 한 뿌리를 구하기 위해 몇 달씩 송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똥을 치우던 사환이 아니었다. 그는 장부 하나로 수만 양의 은화를 움직이고 눈짓 하나로 수천 명의 보부상을 호령하는 명실상부한 상단의 대행수이자 도방 두 방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칠성은 빽빽하게 적힌 장부를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판 너머로 아련한 기억 속에 고향 산천이 어른거렸다. 성공의 정점에 선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을 채우는 것은 터질 듯한 금고의 뿌듯함이 아니라 가슴 한구석에 묵은 체증처럼 남아있는 옛 기억이었다. 비오는 날 쫓겨나던 서당의 문턱, 그리고 등 뒤로 들려오던 훈장님의 호통소리. 그것은 그가 오기를 품고 성공을 향해 달리게 만든 채찍이었으나 이제는 돌아가서 매듭을 지어야 할 마음의 빚이기도 했다. 채비를 하라.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칠성의 나직한 명령에 호위무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는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말 한 필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향했다. 금이 환향, 진이 환샹이라 했지만 그는 굳이 비단 옷을 입지 않았다. 진정한 부자는 옷으로 말하지 않고 태도로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옛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코 흘리며 뛰어놀던 논두렁 물장구 치던 가을가, 그리고 어머니가 기다리던 초갓집. 부모님은 이미 몇 해 전 칠성이 보낸 돈으로 기와집을 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으나 마을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서당은 여전히 낡고 허름한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퇴락하여 기둥은 기울고 지붕의 짚은 썩어 비가 새는 듯 보였다. 말에서 내린 칠성은 천천히 서당 마당으로 들어섰다. 낭랑하게 울려 퍼져야 할 글 읽는 소리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간간히 마른 기침 소리만이
휑한 마당을 맴돌고 있었다. 방문을 열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졸고 있는 어린 학동 2-5명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칠성을 쫓아냈던 그 훈장님이었다. 계십니까? 칠성의 굵직한 목소리에 훈장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눈으로 방문객을 훑어보던 훈장은 낯선 사내의 기품에 눌려 엉거주춤 일어났다. 누구신지요? 혹 아이를 맡기러 오신 겝니까? 세월의 풍파를 맞은 훈장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꼿꼿했던 허리는 굽어 있었다. 칠성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큰 절을 올렸다. 훈장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보시오. 점잖은 분이 왜 이러시오? 절을 마친 칠성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승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10년 전 천자문도 못 된다고 셈도 못하는 놈이라고 쫓겨났던 칠성이옵니다. 그제야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칠성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칠성이 그 꼴통 칠성이란 말이냐. 훈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소문으로만 듣던 조선 최고의 거상송도 상단의 도방이 바로 자신이 내쫓았던 그 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다. 훈장은 부끄러움과 회한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눈이 멀어 봉황을 참새로 보았구나. 자네가 그리 큰 인물이 되었다는 소문은 들었네만 이렇게 누추한 곳을 다시 찾을 줄은 몰랐네. 나를 비웃으러 온 것인가? 훈장의 목소리에는 자조 섞인 한탄이 배어 있었다.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나간 제자가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어 돌아왔으니 평생을 글공부에 바친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으리라. 하지만 칠성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훈장의 앙상한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먹물과 세월의 때가 묻어 거칠었으나 칠성에게는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웃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스승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매몰차게 내치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붓을 잡고 끙끙대며 좁은 서당방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제 손에서 붓을 뺏어주신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주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회초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등떠밈이었습니다. 칠성의 말은 꾸며낸 겸양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는 지난 세월 겪은 풍파 속에서 원망보다는 감사를, 복수보다는 포용을 배웠다. 진정한 상인은 이문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한다는 박대행수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겼기 때문이었다. 칠성은 품에서 두툼한 전대 하나를 꺼내 훈장 앞에 낡은 서한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다. 이것이 무엇인가 훈장이 놀라 물었다. 밀린 수업료이자 서당을 고칠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칠성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장학금입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붓으로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처럼 주판으로 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부디 이 아이들에게 글자만 가르치지 마시고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훗날 이 아이들 중에서 제2의 칠성이가 나올지 아니면 나라를 이끌 재상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훈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부끄럽네. 참으로 부끄러워. 나는 자네를 버렸으나 자네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먼. 내 남은 생은 자네 뜻을 받들어 참된 인재를 기르는 데 바치겠네. 칠성은 훈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댕그렁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화해를 축복하는 맑은 종소리처럼 들렸다. 서당을 나온 칠성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섰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장터 바닥에서 똥을 치우던 시절, 썩은 인삼더미 속에서 절망하던 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던 순간들. 그 모든 고난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었음을 그는 이제 안다. 숫자와 이익만을 줬던 차가운 셈법은 이제 사람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따뜻한 셈법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홍삼이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물건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농가에 희망을 주고 나아가 나라의 국고를 채우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뛰놀며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천지현황, 티안디 쉔광, 하늘 천따지. 서당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칠성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말에 올랐다. 이제 그는 다시 송도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다. 단순히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이 없는 세상 재물이 올바르게 흘러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풀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셈 문제였다. 가자 송도로 아직 튕겨야 할 주파날이 많이 남았다. 칠성이 말의 고삐를 당기자 말은 힘차게 울음소리를 내며 앞발을 들어 올렸다. 붉은 노을 속으로 달려가는 칠성의 뒷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영웅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붓을 꺾고 샘을 잡았던 소년 밑바닥에서 시작해 하늘을 감동시킨 거상 최칠성의 이야기는 그렇게 바람을 타고 조선 팔도로 그리고 후세로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 빛나는 것은 바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진리와 함께